그쵸. 여러분들, 네, 이렇게 두 번째 영상도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영상이 되겠네요. 네, 세 번째 영상은 바로 이제 통일 과정인데, 우리가 아직 통일을 이루진 못했죠. 그래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정부에서 어떠한 노력을 이루고자 했는지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경제 상황, 사회적인 측면 보시면 되겠고, 저희가 원래 수업을 하던 자료집이 지금 화면에 보이죠? 그래서 있는데 13페이지예요. 그래서 이 헌법 제정부터 1차 개헌부터 지금 87년 개헌까지의 9차 개헌이 지금까지 9차 개헌으로 이루어진 헌법이 지금 9번째 헌법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또 다시 개헌하자라는 얘기가 뉴스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이 자료에도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우리 통일 내용 그리고 이제 경제, 사회 경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통일 내용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통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 간에 이제 그 군사적인 도발들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물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는 기억을 해야겠죠. 그래서 2010년 천안함 비핵 사건과 이제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에 남북 관계가 좀 얼어붙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보시면 되겠고, 통일을 위한 노력들,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한 노력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 무엇을 기억하시면 좋은가요? 한다면 제가 형광펜치라는 것만 이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박정희 정부 때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자주적이고, 즉 우리 스스로, 그리고 평화적, 그리고 민족적인 대단결을 통일 원칙으로 둡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을 하는 통일을 하자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로써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노태우 정부 때 남북한이요 유엔에 동시 가입합니다. 그리고 남북 사이의 화해와 이제 불가침, 이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들이 만들어지죠. 이게 바로 뭐다?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 내용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때는 금강산 관광사업이 시작이 됐고,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다. 그리고 개성공단이 건설이 됐고요. 경의선 복구사업 시행이 됐고,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다. 이 정도로 정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정부가의 현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아직 일본과는 우익 세력, 일본 우익 세력이 주장하는 역사 왜곡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사과 문제, 배상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다. 그리고 중국은 가구는 이제 고조선과 부여, 고구려 발해 역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더라. 영토 문제는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오고요. 독도, 일본 때문에 일본이 우기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나라 땅이라는 거 역사적으로 알리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보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입니다. 그래서 경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5 전쟁 이후에는요, 당연히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생필품 당연히 부족하고요.
물가 폭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하죠. 그래서 미국이 경제적인 원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요, 우리 300산업이라 해서 세 가지 하얀 것들과 관련한 산업들이 성행을 합니다. 그래서 설탕이라든지 밀가루 이런 것들과 관련한 산업들이 이제 발달을 한 거죠. 그래서 농산물과 소비재 물품들은 물자 원조를 활용해서 전후 복구가 추진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0산업이라 해서 세 가지 하얀 것들 만드는 산업들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고요. 그러나 식량 문제는 좀 해결이 됐지만 원조를 받아서 해결이 됐지만 국내의 농산물 가격은 폭락했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무상 원조가 1950년대 후반부터 유상 차관 방식, 즉 돈을 받고 시작하고 이게 그냥 나랏빛이 되더라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재산들이 있죠. 우리가 이거 적이 만든 재산이라 해서 적산이라고 하거든요. 적산? 적군이 만든 재산이라 해서 적산이라 해요. 적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민간에 팔아버려요. 그래서 특정 기업의 혜택이 편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죠. 그 과정 속에서 정경유착 문제들이 발생이 되기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이후에 추진이 되더라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작년 정부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1차, 2차 계획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보시면 자 1차와 2차는 62년부터 71년인데 이때는 경공업 중심의 경공업 중심으로 육성을 하고자 했고 노동 집약적인 산업들이 중심이 됐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 특수로 고도 성장을 할 수 있었고 이때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960년대 말에 외채 상환 시기를 맞이하면서 위기를 겪기는 했다. 그 다음에 3차, 4차 경제개발 계획 볼게요. 3차, 4차는요, 중화공업을 키우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 집약적인 산업들이 중심으로 됐고요. 77년에는 100억 달러, 수출액 100억 달러를 달성하는 성과를 냈죠. 그러나 1차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석유 파동으로 중동의 건설 사업을 진출하고요. 5달러를 이제 벌어들이면서 위기를 다행히 극복을 하죠. 그러나 이제 또 2차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중화공업의 중국 투자 등으로 인해서 경제가 다시 악화됩니다. 의의화 한개 볼게요. 자,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경제를 성장을 이루었죠.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이 많이 커졌어요. 증대됐죠. 그러나 저임금, 저고가 정책으로 인해서 노동자와 농민들의 희생이 강요됐고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아졌다.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80년대 경제 변화 볼게요. 부실 기업을 정리하고요. 중화공업에 대한 중국 투자 조정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세계 3저화이라고 해서 속에서 자동차, 철강 산업 등이 발전하면서 경제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다.
그다음에 90년대 볼까요? 90년대는 김영삼 정부 때 시장 개방 확대와 경제협력기구인 OECD에 가입을 합니다. 집권 말기에 외환위기가 발생을 하긴 했죠. 이제 국제통화기금에서 긴급 금융을 지원을 받았고요. 자, 김대중 정부 때 볼게요. 자, 금융기관과 대기업 구조 조정이 있었고요. 특히 국민들은 나라의 이제 빚을 상환하기 위해서 금모기 운동을 통해서 국제통화기금 지원 자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었죠. 그러나 노동 환경 악화 문제로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 당시 실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증가했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사회 변화 보도록 할까요? 자, 도시의 변화. 그래서 급속도로 이제 경제 성장 속에서 도시화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주택이라든지 교통, 도시 빈민들의 문제가 발생했고요. 농촌은 당연히 도시와 소득 격차가 더욱더 심화되고 농촌의 인구가 감소되면서 대부분 다 도시로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농촌의 인구 감소도 있었고 고령화 문제들이 발생하죠. 자, 박정희 정부를 주도로 전개된 이제 새마을운동은요, 농촌 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의 목표를 세우고 근면, 자조 협동을 강조했다. 급격한 산업화로요, 노동자들이 급증하죠. 그러나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열악한 환경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는 사건이 터지죠. 그래서 전태일 분신 사건으로 이후에 노동운동이 본격화되고요.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노동운동이 더욱더 활발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의 변화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국제적 위상으로서의 변화, 경제대국으로 성장을 하죠. 경제를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하는 나라가 됐고요. 지금 원조 하고 있죠. 그리고 국제사회의 영향력 증대. 그래서 주요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활동하고요. 주요 국제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죠. UN 평화유지군 파견하고 한국국제협력단 설립 등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학문검 수업들은요, 이 북한 체제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해요? 라고 하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북한의 유지체제는 경제 부분도 한번 그냥 쭉 여러분들이 흐름을 읽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해서 조금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와 관련한 문제들도 당연히 한번 싹 풀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정리 수업 내용은 여기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다들 정리 따라오시고 문제 푸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마무리 보너스 강의를 살짝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보너스 강의는 무엇이냐면 제가 아마 첫 오리엔테이션 강의 하면서 살짝 설명하면 좋았을 텐데 안 하고 넘어간 게 있어요. 그래서 안 하고 넘어간 것들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 교재는 234쪽을 펴주시면 되는데 234쪽의 내용을 보시면요. 한국의 문화유산이라고 해서 세계문화유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가끔 이제 세계문화유산을 묻는 시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문화유산은 여러분들이 좀 외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일 최근에 등록된 것들이 있죠. 2010년, 14년, 15년 등록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설명한다 해서 여러분들이 느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꼭 보시고요. 이번에 최근에 등록된 것들은 좀 더 눈여겨보세요. 그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그냥 외운다 생각하시고 외우시고요. 네, 그 다음에 세시풍속은 제가 특강 게시판에 한번 정리해 놓은 거 옛날 영상이 있어서 그거 올려놨어요. 거기서 보시면 되는데요. 설날, 정월대보름, 삼진날, 한식, 단오, 유도, 칠석, 백중, 추석, 동지 이렇게 있는데 일단 제일 팁을 먼저 알려드리면 이 중에서 뭐가 나올지는 저도 사실은 몰라요. 근데 저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1월 시험은 곧 있어요. 열흘 뒤에 1월 시험이 있기 때문에 1월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일단 1월에 조금 더 집중을 하세요. 1월, 2월, 겨울 달에 있을 법한 것들을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약간 계절을 탑니다. 세시풍속은 약간 계절을 타서 문제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고, 예, 약간 상책선에서 풀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거는 틀려도요 1점이에요. 1점 이렇기 때문에 예, 세시풍속 그냥 상식선에서 기억을 하시고 뭐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름이랑 시기 뭐 하는지 이것만은 꼭 외우시고 제가 영상으로 정리해 놨으니까 다시 한번 더 보시면 되겠고 내가 보는 시험의 그 계절을 약간 타는 문제들이 많아요. 기출을 풀면 알겠지만 그 당시 시행됐던 시기나 이런 것들을 계산해 봤을 때 약간 계절을 탑니다. 시험 문제가. 그래서 그거 좀 보시면 되겠고 화폐 벤처는 여러분들 그냥 설명하면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흐름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에서 좀 잘 나오는 게 이제 간도 문제, 독도 문제 이렇게 조금 정리해서 기억하시고 주요 편찬된 서적들 그냥 이름 다 외운다 생각하시면서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자, 한국사 이해를 돕는 팁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OT 때 설명하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정강하는 날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먼저 간지인데요. 간지라고 하는 거는 천간이라는 말과 지지란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천간은 하늘의 글자고 지지는 땅의 글자인데요. 예, 이 둘을 합쳐서 우리 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 천간이라고 하는 거는요. 글자 수가 총 몇 개? 10개입니다. 그래서 10간이라고 부르고요. 지지는 당연히 12개입니다. 그래서 12지. 그래서 10간과 12지를 합쳐서 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조합해서 나오는 것을 이제 간지라고 하는 거고요. 이 예를 들어서 갑 제일 첫 글자가 이제 천간의 첫 글자가 이제 갑이죠. 예, 지지의 첫 글자는 자죠.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갑자라고 합니다. 갑자라고 하고요. 얘가 이제 한번 왔어요. 한번 왔는데 다시 돌아올 때까지를 다시 돌아올 때가 를 이제 환갑이라고 하고 또는 이제 회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환갑잔치, 회갑잔치를 하는 이유도 다 이 간지 때문이고요. 이 간지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거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 연도, 그해 연도, 월과 일, 그리고 시간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죠. 시간 즉 전체적인 종합적인 시간 개념을 계산할 수 있어요. 왜요? 일단 지지가 12글자잖아요. 그래서 1년 12달 그리고 12시간 24시간 이걸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간지가 해당하는 간지가 다시 돌아올 때를 한갑 또는 회갑이라 하는데 그러면 몇 년에 한 번 돌아온다? 60년을 주기로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자, 올해도 새해가 밝았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새해를 우리가 2019년이라고도 하는데 2019년이라고 하는 걸 네, 우리가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무슨 년이라고 하죠. 뭐라고 해요? 기해년이라고 하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기해년이라는 건 기는 천간과 지지를 따졌을 때 자, 천간이 기, 지지가 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해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는데요? 자, 어떻게 계산하면 천간은요. 자, 예를 들어서 올해가 2019년이죠. 그래서 사실 2019 나누기 10 하면은 이게 딱 떨어져요. 그래서 나머지가 9로 딱 떨어지기 때문에 기라고 하고요. 지지는요. 2019 나누기 12 하시면은 나머지 몫이 3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나머지가 3으로 떨어져서 우리가 이제 기해년이라는 거고요. 천간은 사실 계산하기가 쉬워요. 그냥 연도에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연도의 가장 끝자리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19년은 끝자리가 9죠. 그래서 기. 그리고 지지는 2019 나누기 12 해서 나머지를 계산값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3 해서 기해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간주를 통해서 그러면 계산을 하면 뭘 알 수 있는데요? 네, 역사적인 사실을 사건의 연대를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배웠어요? 가장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하는 거. 그럼 임진왜란은 임진년에 일어난 외가 침입해서 이루어진 난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합쳐진 말이야 사실. 그래서 임진년에 일어난 외란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진왜란이라고 부르고 임진년은 언제다? 계산해보면 외우면은 그냥 1592년이지만 왜 이게 1592년에 일어나는지를 알려면은 자, 끝자리가 이게 이니까 천간이 그 연도의 끝자리가 2니까 천간은 그리고 1592년을 12로 나누면 진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이 돼서 임진년이 되는 거였고 그래서 그 당시 이루어진 외란이다. 그래서 임진왜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언제인지를 연도를 계산해 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진왜란 언제지? 이거 계산하고 싶으면 임진년의 천간과 지지를 계산을 하면 되고 여기서 좀 더 추가하자면은 제가 연도의 끝자리 수들을 계산을 해서 나올 수 있는 몫을 계산해라. 그래서 이제 숫자들 다 넣어놨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2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또 나눠야 된다. 뭔가 이제 12보다 크다 하면 나머지가 12보다 크다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계산을 하신다. 12로 나눠서 계산하시면 또 나머지가 나오죠. 그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계산을 해보면 되고요. 자, 계산을 해서 이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대 구분인데요. 시대 구분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선사 시대는 역사 이전의 시대고, 역사 시대는 문자가 생겨서 그것을 기록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둘을 나누는 건 문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로 나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대 구분을 해보자면 고대를 구석기부터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와 발해가 있었던 남북국 시대로, 그리고 중세를 그 이후에 고려시대, 그리고 근세는 중세도 아니고 근대도 아닌 시기다. 그래서 이제 근세라고 하는데 여기를 조선 초중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근대 태동기는 조선 후기인데 임진왜란과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후, 양난의 이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근대라고 하기에는 군대가 이루어지는 방방방 태동한다. 그래서 근대 태동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해화였던 1876년 이후의 시점을 근대, 그리고 광복 이후를 현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양난이라고 해서 양난 정리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추가로 얘기하자면 사실과 사실. 근데 그냥 앞에 있는 사실은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에 있는 일, 팩트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사실은요,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일로서 이는 사료를 바탕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고, 사료는 역사의 연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얘기한다 라는 거. 이것도 한번 그냥 상식선에서 정리한다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까지 해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한테 각자 제가 얘기했던 대로 중급 종강사료 얘기하시면 다 드릴 겁니다. 다 드릴 거니까 그걸 받으시고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가장 또 중요합니다. 기출문제 꼭 다 풀어보시고요. 모르시는 거는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오늘 종강할 때까지 수업 열심히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들 1월 시험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1월 시험 날 제가 문제풀이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날 또 뵙도록 하고, 그래서 시험 결과에 따라서 또 상담 또 해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얘기하시고요. 다들 끝까지 종강할 때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